한 어르신이 저희 상담실 문을 조용히 열고 들어오셨습니다. 아들한테 준 돈인데 세무조사 통보서가 왔어요. 혼수로 사준 TV 한 대, 유학비로 송금한 몇 천만 원, 자녀 명의로 넣어둔 주식 계좌 하나. 모두가 사랑에서 비롯된 행동이었지만 그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도움 주려던 손길이 어느 날 탈세 의심이라는 이름으로 되돌아온 거죠. 저는 안세연입니다. 세무사이자 가족 재산 이전 전문 상담사로 지난 20여 년간 수천 건의 가족 간 금전 거래를 다뤄왔습니다. 오늘은 실제 사례들을 바탕으로 누구나 마주할 수 있는 착한 의도가 위험이 되는 순간에 대해 이야기 드리려 합니다. 그 돈 정말 생활비로만 쓰였을까요? 궁금한 점이나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당신의 안정적인 삶을 돕기 위해 저희는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민지 채널을 구독하시고 꼭 알아야 할 복지 정보를 빠짐없이 받아보세요. 안녕하세요. 요즘 자녀나 손주에게 생활비나 용돈을 주셨다가 세무 관련 불안함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최근에 저희 상담소에도 그냥 생활비로 준 돈인데도 세금이 나오냐? 고 놀라서 찾아오시는 어르신들이 계세요. 먼저 명확히 말씀드리자면 부모가 자녀에게 무상으로 금전이나 물품을 제공할 경우 원칙적으로는 증여세 과세 대상이 맞습니다. 하지만 모든 상황이 과세로 이어지진 않습니다. 2025년 현재 세법에 따르면 가족 간의 금전 거래라도 일정 기준만 충족되면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예컨대 생활비나 교육비 같은 경우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수준이라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다만 여기서 조심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사회통념, 이란 기준은 사람마다 다를 수 없고 국세청이 보기에도 일반적인 가정에서 수용 가능한 수준이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중학생 자녀에게 매달 1,000만 원을 용돈으로 준다면 그것은 생활비가 아니라 증여로 간주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또한 경제적 능력이 있는 자녀에게 반복적으로 큰 금액을 송금한다면 설령 명목이 생활비라 하더라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요즘처럼 금융정보가 정교하게 수집되는 시대엔 과거처럼 우리끼리니까 괜찮겠지 하는 생각은 위험합니다. 그리고 계좌이체만 했다고 바로 세무조사로 이어지지는 않지만 이상 거래나 반복적인 고액 송금이 있다면 그 흔적이 조사 대상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2025년부터는 금융정보분석원 FIU과 국세청 간의 정보 공유가 더 활발해졌기 때문에 기록이 남는 거래는 반드시 명확한 근거와 용도를 함께 남기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특히 가족 간의 거래는 규모가 아무리 커도 수십억 원이라도 문제가 되는 건 아닙니다. 핵심은 그 자금이 왜 누구에게 어떤 목적으로 전달됐는지 설명이 가능하냐는 점입니다. 자녀의 학자금을 주는 것도 혼수비를 대주는 것도 다 가능하지만 상대의 경제 상황이나 사용 목적에 따라 세금 문제가 달라질 수 있으니 반드시 상담을 받고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생활비나 용돈을 자녀나 손주에게 주실 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 돈이 원래 목적대로 실제 사용되었는지 여부입니다. 예를 들어 생활비 또는 용돈이라는 명목으로 자녀 계좌에 2천만 원을 이체했다고 해보죠. 그런데 실제 생활비로 쓰인 금액은 월 500만 원 수준이었다면 남은 1,500만 원이 고스란히 저축으로 남게 됩니다. 그 돈이 쌓여서 몇 년 후 자녀 명의로 주식이나 부동산 등 자산을 취득했다면 국세청은 이것을 편법 증여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즉, 명목은 생활비였지만 실제론 자산 이전 목적이 있었던 것처럼 보인다면 증여세 대상이 되는 것이죠. 이 점은 꼭 유념해 주셔야 합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우리 집안일이니까 라고 생각하시지만 자산 취득 시점에서 세무당국이 자금 흐름을 역추적하는 일이 현실에서 자주 발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중요한 기준은 자녀가 경제적 능력이 없을 경우에만 이러한 생활비 지원이 비과세로 인정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대기업에서 연봉 1억 5천만 원을 받고 있다면 그 자녀에게 매달 300에서 500만 원씩 생활비를 송금하는 건 국세청 입장에서 굳이 필요한 지원이 아니며 증여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손주가 유학을 가고 있는데 자녀 부모가 소득이 낮거나 무직이라 유학비를 지원할 여력이 없다면 할아버지 할머니가 유학비를 보내주는 건 사회적으로 충분히 이해될 수 있는 행위로 판단됩니다. 이 경우는 증여로 보지 않겠죠.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개념이 있습니다. 바로 사회통념이라는 기준입니다. 이 말은 보통 사람들도 그렇게 하더라 는 의미입니다. 쉽게 말해 일반적인 가정에서 수용 가능한 수준이라는 뜻이지요. 예를 들어 중학생 자녀에게 매달 30에서 50만 원 정도의 용돈은 사회적으로 이해 가능한 범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매달 1,000만 원을 주었다면 아무리 부유한 가정이라도 과하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요약하자면 사용 목적에 맞게 쓰였는지, 받는 사람이 경제적 능력이 없는지, 사회통념상 적정한 금액이었는지 이 세 가지 기준을 충족한다면 증여세 문제로부터 안전하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상담을 하다 보면 생활비나 용돈 조금 준 건데도 세금이 나오냐? 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일상적인 범위 내에서 자녀나 손주에게 생활비 학자금을 준 것만으로 세무조사를 받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문제는 대부분 과도하게 큰 금액을 반복적으로 주거나 혹은 그 돈이 자산 취득에 사용되었을 때 발생합니다. 이럴 경우에는 국세청 입장에서 편법 증여로 의심할 수밖에 없고 그로 인해 세금 폭탄을 맞는 사례가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또 자주 받는 질문 중 하나가 부부간의 계좌이체에 관한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매달 월급을 받아서 전액 아내 통장으로 이체한다고 해보죠. 그 후 아내가 자녀 교육비, 생활비, 병원비 등 가계 지출을 모두 책임진다고 했을 때 이런 자금 흐름은 부부간의 공동 생활비 운영으로 인정되며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부부는 법적으로도 경제 공동체로 간주되며 실제로 대부분의 가정이 수입과 지출, 저축을 함께 관리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거든요. 이처럼 실생활에서도 부부간 자금 공유는 자연스럽고 흔한 일이기 때문에 국세청에서도 이를 문제 삼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예외는 있습니다. 남편이 매달 고정적으로 2천만 원씩 아내 통장으로 이체하고 생활비는 절반만 사용되고 나머지 1천만 원이 꾸준히 쌓여서 몇 년 뒤 아내 명의로 부동산이나 금융자산을 구입했다면 그 순간부터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이 경우에는 남편이 자금을 제공했지만 아내 명의로 자산이 귀속되었기 때문에 국세청에서는 이를 사실상 증여 행위로 보고 세금 부과를 할 수 있습니다. 즉 부부간이라도 자금을 단순히 모아두는 것을 넘어서 자산 취득에 활용되면 증여세 검토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 반드시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요즘처럼 금융정보가 디지털로 모두 추적 가능한 시대에는 우리끼리니까 괜찮겠지라는 생각은 위험합니다. 이제 문제는 그 돈으로 아내 명의로 아파트를 구입했을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 국세청에서는 그 자금이 단순 생활비가 아니라 자산 취득을 위한 사전 증여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원래 자금의 출처가 남편인데 결과적으로 아내 명의로 부동산이 귀속된다면 부부간 증여세 대상이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동일한 자금으로 남편 본인 명의로 구입했다면 문제가 되지 않겠죠. 하지만 명의가 바뀌는 순간부터는 자금 흐름에 대해 설명 책임이 생깁니다. 이런 점은 아무리 부부 사이라도 조심하셔야 해요. 요즘에는 계좌로 이체했으면 괜찮다는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다음으로 가장 자주 받는 질문 중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1,000만 원 넘게 계좌 이체하면 무조건 국세청에서 추적하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단순히 1,000만 원 이상을 송금했다고 해서 국세청이 바로 들여다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여기엔 몇 가지 중요한 맥락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현금으로 1천만 원 이상 거래가 발생하면 해당 정보는 금융정보분석원 FIU에 자동 보고됩니다. 그리고 FIU는 해당 자료를 국세청, 경찰청, 검찰 등 관련 기관에 공유할 수 있습니다. 물론 모든 거래가 바로 조사로 이어지는 건 아닙니다. FIU 보고 시스템은 주로 지하경제, 불법자금, 탈세, 자금 세탁 같은 의심 사례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거래 내역이 반복적이거나 비정상적으로 크고 자금 출처 설명이 어렵다면 조사의 단초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국세청은 현금 거래가 흔하지 않은 업종에서 갑자기 현금 흐름이 커졌을 경우에 관심을 기울입니다. 예컨대 고급 음식점이나 학원, 온라인 마켓 등이 대표적이죠. 반면에 전통시장, 장례식장, 금거래소처럼 현금 사용이 불가피한 업종은 상대적으로 예외로 취급됩니다. 즉, 일반 개인이 한두 번 1,000만 원 이상 이체했다고 해서 바로 세무조사로 이어지는 것은 드문 일입니다.
다만 반복성과 자금의 흐름 그리고 이유 없는 고액 이체는 기록으로 남기 때문에 혹시라도 향후 조사 시 설명할 수 있는 자료에 메모, 차용증 등을 남겨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요즘은 추어탕집이나 식당도 대부분 신용카드 결제를 받기 때문에 현금 거래가 예전보다 많이 줄었습니다. 물론 어느 정도 현금이 오가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예를 들어 매달 300만 원, 500만 원씩 현금이 입금되고 있다면 그 자금이 어디에서 왔는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특히 이런 현금 흐름이 장기간 누적된다면 세무조사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물론 일반 자영업자나 소규모 업장에서 이런 이유로 바로 조사를 받는 일은 드물지만 고의로 매출을 누락하거나 소득을 은폐하려는 의도가 보일 경우에는 예외입니다. 한편 계좌이체 자체만으로 세무조사가 시작되지는 않습니다. 이는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부분인데요. 국세청도 개인의 금융정보에 대해 마음대로 접근할 수 없고 엄격한 제한이 있기 때문입니다. 계좌 내역을 열람할 수 있는 경우는 단 3가지 정도로 정해져 있습니다. 첫째는 사업자에 대한 일반 세무조사입니다. 법인이나 개인 사업자가 주요 대상이 되며 이 경우 계좌 흐름도 함께 분석됩니다. 둘째는 자금 출처 조사입니다. 갑자기 고액의 부동산을 취득했거나 5년 사이 자산이 급증했는데 소득과 맞지 않는 경우에는 자금 출처 조사가 진행될 수 있어요. 셋째는 상속세 조사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계좌 추적입니다. 부모님이나 조부모님이 돌아가신 경우 최대 10년까지의 계좌 내역이 열람될 수 있습니다. 이 3가지 경우 외에는 일반인의 계좌가 국세청에 의해 들여다보이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물론 자산 규모가 크고 변칙적인 거래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거나 부동산 투기처럼 사회적 이슈가 되는 상황에서는 조사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겠지만 일반인들에게는 확률이 낮다고 보셔도 됩니다. 그렇다고 해도 방심은 금물입니다. 계좌이체로 거래를 하시더라도 보내는 목적을 명확히 메모해두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께 빌린 돈을 갚는다면 변제금, 자녀에게 보낸 돈이 교육비라면 등록금 또는 생활비, 부모님이 부탁해서 삼촌에게 대신 송금했다면 대리송금 등으로 메모를 남겨주세요. 또 요즘 부모님들 중에는 온라인 쇼핑 쿠팡, 마켓컬리 등을 잘 못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자녀가 대신 결제해드리고 나중에 부모님이 돈을 이체해주는 경우도 많은데요. 이런 경우에도 간단히 대신 구매라고 메모만 남겨도 훗날 불필요한 오해를 피할 수 있습니다. 특히 금액이 수백만 원 단위로 커질 경우에는 간단한 차용증 하나라도 작성해 두시면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훨씬 수월하게 해명하실 수 있습니다. 자녀나 부모님 대신 물건을 구매해드리고 그 금액이 나중에 계좌로 이체되는 경우가 있죠. 이럴 때도 금액이 쌓이면 꽤 커지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계좌 이체 내역에 대신 구매 같은 간단한 메모를 남겨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혹시라도 나중에 세무조사 대상이 된다면 그런 메모 하나가 중요한 해명 자료가 될 수 있어요. 이와 관련해 자주 받는 질문 중 하나는 이런 겁니다. 가족 간거래는 얼마까지 하면 괜찮은가요? 많은 분들이 오해하십니다. 마치 어떤 안전한 금액이 따로 정해져 있는 것처럼요. 사실 국세청은 수십억 원 단위의 가족 간 거래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다만 중요한 건 금액 자체가 아니라 그 거래의 목적과 설명 가능성입니다. 예를 들어 자녀에게 증여한 것이라면 증여세 신고를 제대로 하시면 되고 빌려준 거라면 차용증이라도 간단히 작성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단순히 우리 가족끼리니까 괜찮겠지라는 생각으로 무기명 이체를 반복하면 나중에 해명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은 조사 시효가 존재한다는 점입니다. 증여세는 신고한 경우 10년이 지나면 과세권이 소멸되고 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15년이 지나면 부과가 불가능해집니다. 일반적인 자금 출처 조사는 보통 3에서 4년 내에 이루어지고 세무조사도 7년이 지나면 거의 열리지 않습니다. 실제로 얼마 전 상담하신 어르신 한 분은 18년 전에 아들 전세자금으로 5억 원을 송금하셨다고 걱정하셨어요. 유튜브에서 큰일 났다, 조사 나온다 고 들으셨다는데요. 하지만 18년 전 거래는 시효가 완전히 끝났기 때문에 더 이상 조사나 세금 부과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괜히 걱정만 하신 셈이지요. 비슷한 맥락에서 다음 질문도 많습니다. 자녀 이름으로 적금이나 주식 투자하면 증여세 나오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나옵니다. 지금은 세법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자녀 명의로 계좌를 만들어서 부모가 대신 운영하는 것 차명 계좌은 실질적으로 부모의 자산 운용으로 간주되며 자녀가 이득을 보았다면 증여로 보게 됩니다. 특히 미성년자 자녀에게 차용증을 쓰고 돈을 맡겼다고 하더라도 그 자녀가 경제적 능력이나 변제 능력이 없다면 실효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세무당국은 실제로 누가 돈을 냈고 누가 운용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자녀 명의로 투자를 하려면 먼저 정식으로 증여세를 신고하고 자녀 명의 계좌로 이체한 후 그 계좌 안에서 투자를 시작해야 안전합니다. ETF, 해외 주식, 심지어 코인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은 투자 성과가 커질 수 있는 만큼 처음부터 명확하게 처리하시는 것이 장기적으로 훨씬 득이 됩니다. 그냥 이름만 빌린 거예요. 라는 말은 국세청에서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걸 꼭 기억해 주세요. 요즘 부모님들이 자녀 명의로 주식 투자나 적금을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리 준비해 주려는 마음에서 시작된 일이지만 잘못하면 불법 증여로 간주되어 세금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특히 초등학생이나 중학생 같은 미성년 자녀에게 차용증을 써서 돈을 빌려주는 형식으로 투자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세법상 차용증은 단순히 쓰는 것보다 실제로 돈을 갚을 능력이 있어야 유효합니다. 자녀가 소득이 없고 경제 능력이 없다면 국세청은 이걸 빌려준 게 아니라 증여한 것으로 해석합니다. 게다가 자녀 명의로 주식을 사고 그 계좌를 부모가 직접 관리하면서 수익이 났다고 하더라도 세무당국은 실질 운용자 이꼬르 부모라고 판단합니다. 즉, 자녀 이름을 빌린 차명 투자로 본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안전한 방법은 사전에 증여세를 신고하고 자녀 명의의 계좌에 돈을 입금한 후 그 계좌 안에서 투자를 진행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나중에 주식이나 ETF, 심지어 가상자산 코인 같은 상품에서 수익이 발생하더라도 자녀의 자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사전 증여 신고 없이 자녀 계좌로 몰래 투자하고 수익을 자녀에게 귀속시키려는 행위는 세법상 부인됩니다. 의도가 좋아도 법적으로는 허용되지 않아요. 성인 자녀의 경우 실질적으로 돈을 빌리고 본인이 직접 투자한다면 이건 가능합니다. 하지만 미성년 자녀는 법적으로도 투자 책임을 질 수 없는 만큼 빌려주는 형식이 아니라 명확한 증여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질문도 종종 들어옵니다. 돈이 아니라 물건, 선물을 줘도 증여세 대상인가요? 답은 예의 경우에 따라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졸업이나 자격증 취득 등 특별한 날을 축하하며 선물을 주는 건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범위라면 괜찮습니다. 노트북, 가전제품 정도는 일반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지요. 하지만 대학 졸업 선물로 자동차를 사준다거나 1억 원짜리 그림 같은 고가 자산을 선물하는 경우 국세청은 이를 단순한 선물이 아닌 고액 자산 증여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선물도 사회 통념에서 크게 벗어나는 규모일 경우 증여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주는 사람의 재산 규모와 상관없이 받는 사람이 갑자기 고액 자산을 소유하게 되는 구조 자체가 과세 대상이 되는 겁니다. 결혼을 앞둔 자녀에게 혼수품을 사주는 것은 부모로서 당연한 마음이실 겁니다. 실제로 혼수로 냉장고, 세탁기, TV 같은 가전제품을 사주는 것은 사회 통념상 충분히 인정받는 행위입니다. 예를 들어 냉장고가 300만 원, TV가 500만 원, 전체 가전제품을 합쳐서 1000에서 2000만 원 수준이라면 일반적으로는 증여세와 관련 없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집니다. 하지만 문제는 혼수의 범위를 넘는 고가 자산입니다. 요즘 고급 TV나 명품 가전 중에는 수천만 원, 심지어 1억 원이 넘는 제품도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결혼 선물로 자동차나 귀금 속 고가 미술품을 사주는 경우도 있지요. 이처럼 사회 통념을 벗어난 수준의 고가 선물은 단순한 혼수가 아닌 자산 증여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특히 자동차, 금, 고가 예술품 등은 가치 평가가 명확히 가능하기 때문에 국세청 입장에서 과세 대상이 되기 쉽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주는 사람의 입장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기준에 따라 판단된다는 점입니다. 나는 딸을 정말 소중하게 생각해서 해준 거다. 라는 마음은 충분히 이해되지만 세법은 감정보다 객관적인 가액과 사회 기준을 우선합니다.
예를 들어 이사를 하면서 300만, 500만 원짜리 가전을 사주는 것은 흔한 일이지만 1억 원짜리 그림을 장식용으로 사주는 것은 선물이 아니라 변칙 증여로 해석될 가능성이 큽니다. 결론적으로 혼수나 선물도 사회적 통념을 벗어난 고가 자산일 경우 증여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큰 맘먹고 해준 선물이 나중에 세금으로 되돌아오지 않도록 금액이 크다면 사전에 전문가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여기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오면서 가족을 위해 해왔던 수많은 금전적 지원, 선물, 투자들은 대부분 사랑과 책임감에서 비롯된 선의의 행동이었을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조부모가 손주를 돕는 건 어느 가정에서나 자연스러운 일이죠. 하지만 2025년 현재 국세청의 시스템은 과거와 달리 정교하고 빠르게 연결되는 금융 데이터 환경 속에 놓여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끼리니까 괜찮겠지 라는 생각만으로는 부족한 시대입니다. 자녀에게 보내는 생활비, 학자금, 선물 어느 하나도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그것들이 증여세의 요건을 충족하게 되었을 때 그 책임은 생각보다 무거워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본의 아니게 증여로 간주되어 고액 세금이 부과되거나 설명하지 못하는 자금 흐름으로 세무조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므로 지금 필요한 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정확한 이해와 준비입니다. 첫째, 돈을 주는 목적과 금액, 받는 사람의 상황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단순히 생활비라 해도 경제적 능력이 있는 성인 자녀에게 반복적으로 고액을 송금하면 세법상 증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용돈, 학자금, 유학비 등도 마찬가지입니다. 둘째, 모든 가족 간 거래에는 명확한 기록이 남아 있어야 합니다. 메모 한 줄, 간단한 차용증, 송금 내역의 메모란 하나가 나중에 큰 오해를 막아줄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자녀 대신 가구를 사거나 자녀가 부모 대신 쿠팡으로 물건을 주문해 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구두로만 전달한 내용은 나중에 법적으로 증명하기 어렵습니다. 셋째, 투자는 반드시 실명과 신고를 전제로 하셔야 합니다. 자녀 명의로 주식을 사거나 코인을 투자할 경우 사전 증여 없이 자금을 넘기면 차명 투자로 간주되고 국세청은 이를 증여로 보게 됩니다. 명확히 증여세를 신고하고 자녀의 계좌에 입금한 후 투자하는 방식으로 진행해야 나중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넷째, 사회 통념의 범위를 항상 기준점으로 삼으셔야 합니다. 고등학교 졸업 선물로 노트북을 사주는 건 괜찮지만 억대의 자동차나 미술품을 사주는 건 증여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혼수 역시 통상적인 가전제품은 문제없지만 고가 명품이나 귀금속, 차량 등은 기준을 넘는 순간 세금 이슈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세금은 벌금이 아니라 제도의 신뢰를 위한 공정의 장치입니다. 세금 자체를 무서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정확히 알고 피해야 할 부분을 조심하고 준비해야 할 것들은 사전에 대비하면 되는 것이죠. 많은 분들이 내가 세금 잘못 내면 우리 자녀한테까지 피해가 가지 않을까? 라고 걱정하시는데 지금부터라도 천천히 정리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해오신 노력은 절대 헛되지 않습니다. 혹시라도 불안하시거나 본인이 맞게 하고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세무사나 전문가 상담을 통해 간단히 점검 받아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생각보다 훨씬 간단하게 해결되거나 추가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산을 물려주는 것만이 유산이 아닙니다. 가족을 향한 책임감, 건강한 경제 습관, 그리고 세금을 바르게 이해하는 자세 또한 훌륭한 유산입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이 세법 위에서도 안전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 모두에게 따뜻하고 평안한 시간이 이어지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지금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채널을 응원해 주세요. 이 콘텐츠는 더 많은 분들이 꼭 알아야 할 복지 정보와 실제 사례를 전하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정확한 정보가 필요한 분들께 전달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신뢰할 수 있는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